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밤이면 검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을 홀린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중학생이던 해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시험해보겠다고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쯤 무작정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고 떠들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속은 어둡고 조용해졌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꽤 깊이 들어온 상태였고 돌아가는 길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 중 하나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에 걷던 친구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 그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멀리 나무 사이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만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천천히 손을 들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빨리, 친구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이 길을 잃을까봐 마구잡이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헐떡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일을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 같은 이야기로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검은 여인, 그 싸늘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을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집 앞에 이끼가 깔리고 문고리에 검은 실이 매달려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차츰 그 마을의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그날 산속에서의 그 눈빛과 검은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그곳에서 산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한 공포썰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종종 귀신 이야기가 돌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어느 날 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변은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홀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며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정전인가 하고 생각할 무렵 엘리베이터 안은 일순간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놀라긴 했지만 곧 복구되겠거니 하고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뒤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제가 분명히 혼자 타고 있었는데 거울에는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거울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기숙사의 그 엘리베이터에는 그 여자의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 이 기숙사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의 모습이 가끔씩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웬만하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 기억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아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면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아직도 저를 찾아와 소름 돋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들이 때로는 이렇게 현실이 되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자취하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밖은 이미 깜깜해졌고 소름 끼치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밤이 늦어질수록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았기에 나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집 주변은 조용했고 몇 번이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착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집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나는 무서움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집안에서 들린 소리였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집안 곳곳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부엌, 옷장. 하지만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이내 내 방의 한 구석 책상 밑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마주했다.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내 책상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피곤하고 초조한 눈, 창백한 피부, 삐쩍 마른 사음이었다. 누구세요? 라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만 그저 낮은 목소리로 도와줘. 나는 말만 중얼거렸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상황에 내 머리는 텅 빈 것 같았고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구를 부를 수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나치며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따라 문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마저 사라졌다. 놀라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 나는 문을 잠그고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경찰들은 집 안을 조사했지만 침입 흔적도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 일을 떠올리면 다시금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도와줘. 누구였을까? 왜 그런 모습으로 내 방에 있었던 걸까? 그날의 공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남기면서 나처럼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밤의 방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단지 공포에 질린 나의 상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언제까지고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었던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로 저렴한 가격에 민박을 제공하는 집이 많았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우리는 마당이 넓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반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짐을 풀자마자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에 나섰다. 푸르른 산과 맑은 강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차츰 잊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을 구경을 나갔다.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폐교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벽과 흔들리는 창문, 버려진 운동장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학교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폐교의 문은 노깃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에는 먼지가 쌓인 책상과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칠판이 있었다. 분위기가 음산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뒤쪽 복도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마 바람 때문이겠지? 라고 서로를 안심시키며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다. 우리는 소리의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복도 끝에서는 기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누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갑자기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동시에 학교 전체가 울리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믿을 수 없었다. 웃으며 혹시 귀신이었을까?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다음날 마을의 한 카페에서 마주한 주민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폐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학교는 몇 년 전 화재로 불타올랐고 그때 한 여학생이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명소리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폐교 쪽으로 다시 향했다. 그날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지만 실제였음이 분명했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탐험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그 경험 덕분에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강원도를 떠나면서 우리는 그 폐교에서의 기묘한 경험을 가슴속에 묻었다. 문득문득 그날 생각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친구들과 다시는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자고 다짐하곤 했다.